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5살 싱글맘이에요. 현재 인천의 한 대학교 앞에서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에 유아동복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답니다. 투잡을 하며 육아까지 하느라 정신없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요. 한참 말을 하기 시작한 5살 된 아들과 저는 너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혼까지 하고 싱글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많은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사람을 좋아했는데요. 외동으로 자란 탓에 형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제가 외동인 이유는 엄마가 저를 낳고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출혈도 심하셨고 원래 몸이 약하셨던 분이라 출산 후에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셨죠. 결국 어머니는 수술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해 돌아가셨어요. 홀로 남겨진 아버지는 엄마의 죽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린 저를 키우셔야 했지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저를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1만 평 정도 되는 논에서 쌀농사를 지으시고 깨, 배추, 감자, 고구마 등 없는 게 없었죠. 주로 농수산물 시장에 직접 내다 팔기도 하셨지만 마트나 백화점에도 납품을 하셨답니다. 유기농으로 키우신 작물들이고 좋다는 입소문이 난 덕분이었죠. 아무튼 아버지는 저를 키우시면서 유행에 뒤처질까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사입히셨고 남들이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것이면 무조건 사주셨고 엄마 없이 자란 티를 내면 안 된다며 머리도 손수 묶어주시기까지 하셨는걸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할 무렵이 되었죠. 당시 25살이었던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 매일매일이 활기찼어요. 한 명도 아니고 아이들을 보육하는 건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저에게 와서 안기는 아이들을 보면 없던 힘도 솟아나곤 했죠. 어린 나이에 남의 애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은데 잘 챙겨주신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제 평판은 좋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지 2년쯤 되었나?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동료 교사가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임에 갔다가 휴대폰을 하는데 우연히 제 사진을 본 지인이 소개시켜달라며 졸랐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 한사코 거절했죠. 선생님은 지인이 사람 됨됨이가 좋고 무엇보다 인물이 훤칠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아이 참, 한 선생,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보장해. 어차피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하지 않아? 내 체면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내가 자신 있게 오케이 했는데 안 나가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응? 아, 선생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먼저 소개해 주신다고 말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진짜 선생님 부탁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제 탓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한 선생님 의사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건 미안해. 그래도 아까운 사람이니까 소개시켜 준다는 거지. 나 믿고 한번 잘해봐. 자신의 얼굴을 봐서라도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는 통에 결국 소개팅 자리에 나가버렸죠. 그 남자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였어요. 주선자의 말대로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 번듯한 옷차림새, 누구나 좋아할 법한 있어 보이는 훈남형 스타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잘생긴 외모에 첫눈에 반했던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고 해요. 아니 글쎄, 먼저 소개를 시켜달라고 졸랐던 적도 없다는 겁니다.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이 워낙 말이 많으시고 활발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의사소통이 좀 덜 됐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처음에 남편은 적극적인 제가 부담스럽다며 만남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 나름 인기 있는 여자였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고 좋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 거절했었거든요. 솔직히 자랑하자면 저 어디 내놔도 기죽은 외모는 아닙니다.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데 남편은 저를 그렇게 많이는 좋아해주지 않았어요. 아무튼 저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애정 공세로 남편은 알겠으니 그만하라며 저를 만류할 정도였어요. 결국 저의 끈기에 두 손 두 발을 든 남편과 몇 번의 데이트를 즐긴 뒤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바로 이 사람이 이혼한 전 남편이고요. 연애한 지 1년 반쯤이 지났을까?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여행도 하며 알콩달콩 보통의 연애를 했죠.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마음도 잘 맞는 것 같아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아가씨 잘 왔어요. 오는데 불편함은 없었죠? 수혁이가 무뚝뚝한 구석이 있어서 데리고 살아줄 여자가 있을까 했는데 아가씨가 짠 하고 나타났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혁 씨랑 만나고 있는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를 살뜰히 맞아준 시어머니를 보고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잔하는데 회사에서 걸려온 업무 연락으로 예비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죠. 그러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돌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라고? 월급은 얼마나 받니?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내조에 전념해야 하는 건 알지? 그게 아내 된 도리지.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내 귀한 아들 데려가니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네? 죄송하지만 어머님,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좋고요. 만족하며 다니고 있는 직장이에요. 결국 그 말은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 시엠이 될 사람이 이렇게 해라 하면 고분고분하게 네 해야지. 어디서 못 배워먹은 티를 내는 거니?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어머님, 지금 저 처음 뵙는데 방금 그 말씀은 조금 심하신 것 같아요. 사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문제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 나쁜 년. 너 두고 보자. 혹시라도 수혁이한테 나랑 대화한 거 말하면 너 죽고 나 죽고야. 알겠어? 처음 마주쳤을 때 인자하시고 다정한 모습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그저 아들을 뺏긴 엄마의 모습만 남아있었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것도 며느리 될 사람한테 저렇게 대놓고 막말을 하다니.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애꿎은 손가락만 만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통화를 끝내고 돌아온 남편이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늦었다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 했죠. 남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까 잘 먹는다며 챙겨줄 테니 가서 먹어라 하고 파전을 챙겨주시며 웃으며 조심히 가고 연락하겠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죠. 표정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며 며칠 밤을 지새웠죠. 결국 저 혼자 덮고 가면 시끄러울 일 없겠다 생각하고 큰일 앞두고 소란 피우기 싫어서 바보같이 아무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네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했어요. 시모가 될 사람은 제가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도가 지나치게 간섭했어요.
그때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미련하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내내 하며 고분고분 잘 따랐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사돈댁에 밑보일 일 없다며 아버지는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제 결혼에 보태주셨고요. 시모는 굳이 집을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 근처로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일하느라 피곤한 아들 배려해야 한다면서요. 결국 신혼집을 제가 일하는 어린이집과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고 고급형 주상 복합 아파트라 가격이 사악했어요. 무리를 해 얻은 집이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하기만 했죠. 왕복 2시간을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먼 길을 올라오시느라 피곤한 상태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돈댁에 밉보일까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셨죠.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에 먼저 도착해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늦게 시어머니랑 남편이 온 겁니다. 그래, 뭐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혔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면전에 대고 시어머니가 말씀하는 게 너무 가관이었습니다. 부족한 딸 자식 이렇게 시집 보낸다 하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제가 아이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그래도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는 하는데 사돈댁에 누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딸 잘 부탁합니다. 사돈, 지영이는 어디 가도 이런 신랑감 못 구해요. 우리 잘난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시키는 거고요. 지영이 아직 배울 게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실 때 얼마나 보태주실 예정이세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딸아이 하나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도 못해줄 부모가 어디 있나요? 원하시는 게 있으시거든 아이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어머니는 대놓고 아버지에게 얼마를 해줄 수 있냐며 무엇을 해주겠냐며 따지듯이 물으시더라고요. 요즘은 반반 결혼이 유행이어서 저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겠지 했는데 귀한 아들이랑 결혼하니 그 대가를 치러라.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속으로 망설였지만 아버지께서는 사돈댁도 자기 아들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냐며 좋게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 남편을 통해 예단 예물 목록을 보내셨어요. 목록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돈은 반드시 각자 집안에서 절반씩은 보태야 하고 혼수 예산은 원래 신부가 해오는 게 전통이라며 가전이며 가구, 신랑에게 새 차를 뽑아줄 것을 요구했고 시어머니의 꾸민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별도로 달라고 하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로 남편을 불러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어요. 자기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며 원래 그 정도 하는 거 아니냐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저는 이 결혼은 아니다 싶어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직업만 펀드 매니저면 뭐합니까? 막상 자기 결혼 문제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데 중간 역할도 못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 양가 집에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말하려던 찰나에 남편이 울며 불며 매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생각해달라며 결혼하면 자신이 알아서 단돌이하고 중간 역할도 잘하겠다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그 꼬임에 넘어가 용서하고 말았죠. 남편이 말한 내용을 각서로 받아 고이 간직하고 약속을 어길 시 이혼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 저희는 결혼식을 무사히 올렸어요. 하와이로 신혼여행도 다녀왔고요. 친정에 먼저 들러 아버지와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랑 친한 동네 어르신들께 식사도 한 끼 대접해 드렸습니다. 피곤함에 하룻잠을 자고 다음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처럼 살뜰하게 반겨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며느리가 됐으니 잘해주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남편은 피곤하다며 저녁을 먹고 먼저 샤워를 하겠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리 와보라며 안방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네요. 예, 너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티를 내는 거니?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면 당연히 시댁에 먼저 와서 인사를 하는 게 도리 아니니? 그리고 선물이 고작 이 가방 하나야? 너는 도대체 날 뭘로 보고 이딴 취급을 하니? 시어머니 가방요? 제일 유명한 명품 브랜드에서 거금을 주고 산 한정판이에요. 축의금 신혼여행에 보태쓰라며 주신 용돈을 탈탈 털어 제일 먼저 산 게 그 가방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장만해드렸는데 좋아하시긴커녕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지금 아버지도 혼자 계시고 적절하실 테니 수혁 씨가 먼저 찾아뵙자고 했어요. 어머님께는 잘 말씀드렸다길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가 그래도 고심하면서 고른 가방이에요. 한정판이라서 어렵게 구했어요. 어머님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이깟 가방이 뭐라고. 암만 수혁이가 미리 말했어도 그렇지. 다 거절하고 시댁에 먼저 와서 한복 입고 절하고 그래야 하는 거야. 이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 건데 어디 가서 엄마 없는 티 내고 다니지 말렴. 그나저나 너 일은 그만뒀니? 아직 다니고 있어요. 당장 그만두기는 뭐해서 올해까지만 다니기로 했어요. 인수인계 문제도 있고요. 뭐? 내가 결혼 전에 그렇게 말했잖니? 벌써부터 우리 수혁이 굶기려고 작정했니? 넌 이 시애미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벌써부터 내 말을 무시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저도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기도 하고요. 아직 어린이집에서 사람을 못 구했어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엔 이 시애미 말을 무시하고 네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구나. 이 건방진년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죽은 네 애미가 이렇게 가르치던? 아니면 혼자 사는 네 애비가 시애미 말 무시하며 살라고 가르치던? 저는 돌아가신 엄마로 모자라서 아버지까지 욕보이며 막말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울컥했지만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집안에 큰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생각해서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화를 삭힐 뿐이었죠. 왜 이때 대들지 못했나 후회만 가득하네요. 남편이 씻고 나오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걱정하는 표정으로 바꾸더니 신혼여행 다녀와서 애가 피곤한 것 같다고 데리고 들어가서 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겁도 났고 소름이 돋았죠. 그렇게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우리에겐 아이가 찾아왔어요. 임신 후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은 탓에 결국 일하기로 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됐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퇴근하는 남편을 열심히 내조했어요. 하지만 저도 임신을 해서 그런가 감정 기복도 심하고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에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저는 자연스레 혼자 밥 먹고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정성스런 내조를 해도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런 대우를 받고도 바보같이 버티고만 있었나 싶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셨어요. 참 여전하셨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임신한 며느리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아들 앞에서 휙휙 돌변하는 시모의 모습에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리에 남편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잔소리와 설교는 물론 폭언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죠. 예, 임신했어도 허리를 곱게 펴고 있어야 아이도 곱게 자란단다. 그리고 너 아무리 임신했다고 남편 밥 굶기면 안 된다. 애 가진 게 뭐 대수니? 나 때는 애 낳고 하룻밤 자고 나가서 바로 일도 하고 그랬어. 여자는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이 시애미가 가르쳐줄 때 잘 새겨들어.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두 얼굴에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반응이 가관인 거예요. 임신해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며 진정 좀 하라면서요. 당신 지금 임신했다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엄청 잘해주는 모습만 봐서 좀 안 믿긴 해.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이라니 단어가 좀 그렇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당신이 좀 이해하고 받아줄 수는 없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 설마 엄마가 안 좋은 뜻으로 그런 말 할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좀 예민한 것 같아. 당신은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한 번쯤은 얼마나 힘들었냐고, 많이 힘들었냐고 위로해 줄 수는 없어? 진짜 너무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내 말에 공감 하나 안 해주잖아. 역시 남의 편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조금만 참으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냐? 엄마가 악의적으로 너한테 뭔가를 했다면 벌써 소란이 나도 났겠지. 어른이 노파심에 그러는데 너가 좀 이해해라. 가만 보니 임신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사람이 신경질적이야? 뭐? 말 다 했어? 나 임신하고 하루라도 다리 뻗고 깊게 잠든 적 없어.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관심 좀 가져. 그래도 제 딴에는 어머니 말씀처럼 남편 내조 잘해주려고 매 끼니 밥도 해먹이고 최대한 피로감을 풀어주려고 퇴근 후에 뭐 사달라고 따로 부탁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더러 참으라고만 하니 너무 기가 찼습니다. 막달이 다가올수록 둥그렇게 불러온 배를 부여잡고 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낑낑대는 모습을 보이니 남편은 몸 생각부터 하라고 이제 식사 준비 안 해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도 벅찬 탓에 밥을 차려주지 못했지만 남편도 알아서 잘해 먹으니 걱정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 어제도 수혁이 밥 안 차려줬다며? 걔가 착해서 그렇지. 너 왜 우리 아들 굶기니? 안 그러기로 나랑 약속까지 했잖아. 내가 애초에 너 같은 애를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서로 좋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결혼시켰지. 에휴, 며느리 복이 이렇게 없어서야. 남편에게 말해봤자 저만 이상한 여자가 될 것 같아서 속에 꾹 담아두었어요. 제가 이러려고 남편과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밤낮이 바뀌어가며 육아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배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아이는 저를 찾아 자주 보챘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이를 안고 저도 같이 몇 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아이를 잠시 봐주면 금방 씻고 오겠다고 했어요. 씻고 나오니 남편은 정말 아이를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100일이 지날 때까지 기저귀 한 번 안 갈아본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수유하느랴 몸조리하느랴 정신없는데 남편은 편한 침대에 누워만 있고 제가 무얼하던 신경 안 쓰고 잠만 잘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남편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어져 갔죠.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 옆집에 사는 친하게 지내시던 김씨 아저씨가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이, 지용이 잘 있는가? 지금 좀에 심각해서 내가 전화를 했구먼. 한씨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그만 트럭이랑 교통사고가 나불었어. 내가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왔구먼. 조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어서 와야 쓰겄어. 아버지가 이웃집에 농사를 도와주고 집으로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위독하시다는 겁니다. 아저씨와 전화를 끊은 뒤 남편에게 연락해 아이를 맡기고 저 혼자 병원을 가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아빠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나 봐. 지금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인데 아저씨 말로는 상태가 많이 위독하시대. 근데 나 애 혼자 두고 병원 못 가겠어. 그러니까 여보가 와서 잠깐만 애 봐주면 금방 갔다 올게. 뭐? 그런데 어쩌지? 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거든.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 뭐? 회의? 우리 아빠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당신은 그딴 회의가 중요해? 막말로 당신 어머니가 다쳐도 이런 식으로 모른 척 할 거니? 아니잖아. 당신 장인어른이야. 회의고 뭐고 당장 집으로 와. 뭐래? 내가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지. 잘못하면 몇 억이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냐? 바쁘니까 좀 끊어.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런 사위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장인어른이 당장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회의해야 한다며 끊으라는 저 태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우선 아버지를 뵈야 했기에 6개월 된 아이를 들쳐매고 힘겹게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어렵사리 병원에 도착한 저는 응급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힘들게 숨을 쉬며 누워 계셨고 무지 고통스러워 보이셨어요. 출혈이 심한 탓에 온몸에는 붕대를 감고 계셨고 소독약이 코를 찌를 정도였죠. 한기택 씨 보호자 되십니까? 현재 몸 내부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의식도 없는 상태고요. 기계로 호흡만 얕게 하고 계시는 상태라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6개월이 된 아이 옆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며 아버지를 살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시며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이셨어요. 힘겹게 눈을 떠서 저와 아이를 보고는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 말 한마디만 남긴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순식간에 호흡이 정지된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세상이 떠나가라 오열했어요. 옆에 서 있던 아저씨도 저를 토닥여주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보, 아빠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 당신이 여기로 와줘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한데 나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해. 이번 투자건이 정말 중요하거든. 외국 바이어들과 미팅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일본으로 일주일 정도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장인어른 장례식엔 참석 못할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내 말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당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사위가 안 와?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투자권 놓치면 나한테 얼마나 손해인지 알긴 알아? 막말로 장인어른이야 이미 돌아가셨으니 내가 나중에 따로 찾아뵈면 되는 거 아니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당신 정말 1억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장례식에 안 가면 당신한테 내가 똑같이 말하면 기분 좋겠어? 뭐? 여기서 갑자기 산 사람을 중내만에 그 이야기가 왜 나와? 우리 엄마랑 장인어른이랑 같아? 아무튼 나 지금 당장 출장 갈 준비해야 돼. 바빠 끊어. 중요한 거라니까 이 사람이 자꾸. 진작 이혼을 하지 않고 살던 것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놈의 출장이 대수인가요? 저는 남편과는 더 이상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장례식이 끝나면 곧바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 와중에 시댁에선 장례식장과 거리가 멀다고 사람 한 명 안 오고 고작 조의금 30만 원을 보내온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 더 연락은 했지만 정말로 출장을 가버린 건지 끝끝내 받질 않더군요. 아버지를 황망히 보내드리고 오는 아이 달래느라 정신없이 장례식장에 앉아있는데 한기택 씨 따님 되냐며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산 상속 전문 변호사 김윤호라고 합니다. 한기택 씨가 생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 전해드리려 합니다. 유언장에는 한기택 씨가 살아 생전 농사짓던 땅과 집, 나머지 재산을 모두 한지영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사실 집터와 농사짓던 땅이 가치가 있는 땅처럼은 보이지 않아서 애초에 상속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그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보니 15억 정도 되는 거금이었고요.
저는 장례식을 치른 후 은행, 서류 등 정리를 하고 집으로 올라왔죠.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과 땅은 모두 처분했어요. 상속세를 제외하고 정확하게 11억 7천만 원 정도 금액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상속받는 사실을 모르는지 발인이 끝나고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제 짐은 전부 싸서 새로운 보금자리에 모두 보내놓았죠. 그렇게 짐 정리가 얼추 끝났을 때 뻔뻔한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도 한마디 말을 걸지 않았더니 실실 웃으면서 자기가 미안했다며 이제부터 잘할게 한마디 말하고는 쏙 지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빠 장례식이 어땠는지, 발인은 어디에 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모르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위한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저 솔직한 심정으로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남편이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하고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위로서의 도리를 저버렸고 우리 아이에게 아빠로서 의무도 다하지 않았기에 이혼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로 집안일에는 손을 뗐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도 안 돼서 집안 꼴이 정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는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우리 아들 밥은 어쩌냐며 소리치는데 더 이상 들을 이유도 없고 더 듣다가는 제가 욕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대요. 더는 못 살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엄마 없이 자랐고 부족한 며느리지만요.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 수는 없어요. 아빠 노릇도 못하는 남편 뭐하러 수발하며 사나요? 저 이제 남편 필요 없으니까 직접 끼고 살면서 아들 밥 챙겨주던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머리야. 저년 말하는 뽐새 좀 봐라. 너 내가 엄마 없이 자란 티 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다 사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러기야? 나가도 애는 두고 나가.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를 키워? 능력이 없는 건 당신들이야.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깟 출장이 중요해서 처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당신이나 그저 아들아들하며 끼고 살려는 시어머니나 똑같아. 당신 그 얼마 안 되는 돈 나는 필요 없으니까 개나 줘버려. 말이면 단 줄 아냐 이년아? 가진 것도 없는 것 거둬줬더니 배은망덕하게.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 난리야. 애비가 죽고 남겨준 유산이라도 있다든? 시엠이랑 남편 두고 집 나가면 잘 살 것 같니? 이 시건방진년. 말 다 하셨어요? 못 배운 티 내는 건 어머님이세요. 네, 저 유산 상속 받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더라고요. 저랑 지호 둘 다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신경 끄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무시하고 집을 나서려던 그 순간 제 머리가 뒤로 획 젖혀지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기 때문이었죠. 너 이대로 나가면 우리 아들 이혼남만 되잖아. 네 따위가 귀한 아들 혼사길 망쳐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줌마,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절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당신도 폭행죄로 고소해서 깜빵에 쳐넣어줄 테니까. 어디 한 번 더 해봐. 그리고 당신 아들이 이혼남 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안 할 거야. 아직도 내 말 못 알아먹어? 역시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이해도 느리지? 아, 당신 어쩌냐? 너네 엄마 머리 회전 느려진 거 보니까 곧 요양병원에 모셔야겠다. 숨도 쉬지 않고 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있는 힘껏 밀치고 제 집으로 건너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산 상속받은 걸 왜 이야기 안 했냐며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냐며 소리치길래 아직 정신을 덜 차렸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제가 갖고 있는 재산 때문인 건지 남편은 갑자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당장 이혼 소송을 하고 갈라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끝내면 아쉬울 것 같아 한 방 먹여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상속받은 재산이 목적이었죠. 속에서 열불이 나 당장이라도 얼굴을 죄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미안했다며 다시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투자권을 제시하겠다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부러 화해하는 척을 했죠. 사실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투자권이 있는데 여기가 대박이거든? 자기가 여윳돈이 있으면 내가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를 해주면 안 될까? 나 믿고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줄게. 5억만 있으면 돼. 나 투자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 거 함부로 할 생각 없어. 뭘 믿고 거기에 내 돈을 투자해야 해? 그것도 5억을? 그 돈이 땅 파면 나오니? 지영아, 나 한 번만 믿어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만 이건 확실하다니까? 이번 일 성공하면 우리 돈방석에 앉는 거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말을 했더니 다음날 잘 타던 차를 1억 넘는 외제차로 바꾸는 겁니다. 5억을 투자하면 자신이 상당 부분 커미션을 받기로 한 건지 투자 계약서는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두 부녀는 김칫국을 원샷 때려버린 거죠. 심지어 지엄마한테 명품백까지 사주고 멀쩡하게 굴러가던 가전제품을 전부 새로 바꾸고 다니더군요. 눈치채셨겠지만 투자한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돈을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끝내버릴 생각이었어요. 투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이를 갈고 있을 뿐이었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아들 카드를 신명나게 긁으며 명품관에 돈을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돈 봉투 대신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던졌어요. 돈 봉투가 아닌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보자 이게 뭐냐며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저는 차분히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했죠.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당신과 나는 여기까지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사인을 하던 알아서 하고 거기에 적힌 주소로 다음 주까지 보내. 뭐? 이혼 서류?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설마 지금까지 날 갖고 논 거야? 나한테 투자금 주기로 했잖아. 지금 장난하는 거지? 저기요. 투자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제 서로 볼 일 없는 사이 아닌가? 위자료로 거하게 물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도장이나 찍어.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던지. 오래 못 갈 것 같지만. 아니, 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투자를 못하겠다니. 너 왜 말을 바꾸는 거야? 둘이 다시 잘해보기로 한 거 아니야? 그리고 투자해주기로 했으면 마땅히 해야지. 이제 와서 발을 빼? 아줌마, 제가 그쪽 투자를 왜 해줘야 되지? 설마 내 재산 탐내시는 건가? 그렇게 원하시면 조의금으로 보내셨던 돈 30만 원 돌려드릴게요. 그거 말고 저한테 한 푼이라도 쓰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럼 아줌마도 잔말 말고 제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좀. 이게 이제 돈 좀 생겼다고 시애미까지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 너 돈 좀 생겼다기에 어떻게 구슬려서 등골 좀 빼먹으려고 했다. 그게 왜? 잘난 내 아들 데려갔으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을 빠짐없이 녹음해 놓은 게 신의 한 수였죠. 그리고 남편은 이미 이혼 사유가 넘쳐 흐를 정도라서 소송에선 제가 유리했습니다. 남편은 돈이라도 달라며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투자한다고 선입금 받은 걸 당연히 제가 돈을 준다 생각하고 흥청망청 쓴 거죠. 외제차의 명품에 집안을 통째로 바꾸다시피 하며 돈을 펑펑 써댔으니까요. 당신 정말 왜 이래. 그거 해결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메꿔야 해. 이러다가 나랑 엄마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고.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투자금 보태주기로 했으면 보태줘야지. 당당하던 당신 모습 어디 갔니? 내가 그동안 기회도 여러 번 줬어. 하지만 그 기회를 날린 건 당신이랑 어머니야.
그러게 살아생전 우리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잘했어야지. 당신이 나랑 지호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차려주는 밥 먹으며 지할 일만 했지. 아무튼 서류 다음 주까지 내 변호사 통해서 보내도록 해. 2년이 오냐오냐 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우릴 갖고 놀아? 잘 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너랑 나랑 한판 하자.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이 안 되셨는지 또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군요. 지난번에 이어 2번째예요. 너무 손버릇 고약한 아줌마 아닙니까?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사라진 저는 그 아줌마를 간신히 떼어냈습니다. 당신들, 특히 아줌마, 내가 경고 안 했나요?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죠?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조용히 서류에 도장 찍어주면 될 일이었는데 일을 크게 만드시네. 감옥에서 남은 여생 보낼 준비하세요. 한바탕 난리친 뒤에도 돈을 달라며 돈을 주기 전에는 절대 이혼을 못한다며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통신 제한, 접근 금지 신청, 주거지 접근 금지 신청을 해버렸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 2가지 소송을 진행한 상태고요. 더 이상 연락할 길도 없어지고 금전적인 여유가 사라진 시댁은 도와달라며 사정에 사정을 했죠. 솔직히 그 아줌마랑 아들내미가 내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길래 마음이 좀 약해질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위자료 좀 받고 합의 이혼으로 끝낼까 고민도 살짝 했었네요. 시어머니가 며칠 싹싹 빌더니 제가 미동도 없자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이 악마랑 싸워도 이겨먹을 년 같으니 너를 애초에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3대가 망한다더니 딱 그 꼴나게 생겼네. 재수없는 것.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두고 볼 거야. 아줌마, 아직 정신 못 차리셨나 봐? 그쪽 아들과 저 이제 아무런 사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요즘 아줌마 때문에 녹음기 들고 다녀요. 물론 아줌마가 금방 욕한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심심한데 경찰서 한번 갈래요? 완강한 태도로 대하니 더 이상 말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봐주는 것은 뒤로 하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은 증거들이 도움이 되어 저는 승소했죠. 시댁은 저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더해 총 7,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돈이 없던 그들은 어떻게 7,800만 원을 주냐며 생떼를 부렸지만 집이든 차든 명품백이던 갖고 있는 거 전부 팔면 되겠네요 한마디 해주고 나왔어요. 정확히 2달 뒤 7,800만 원을 배상받았고요.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변호사를 통해 들은 바로는 전 남편은 시댁 집까지 팔아서 위자료를 겨우 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권 유치에 실패한 남편은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잘리고 일용직까지 전전하며 구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해 들었네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은 재택근무로 유아동복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수익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인터넷 홍보를 했더니 금세 맘카페에 소문이 제대로 나서 매출도 상승해 월 5,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이대로 만족하지 않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카페를 차렸어요. 투잡으로 일하니 월마다 제가 가져가는 수익은 어마무시했습니다. 물론 아빠가 제게 남겨주신 재산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카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니 벌써 이혼을 하고 싱글맘이 된 지 5년 차가 되었네요. 아이가 이제 말문이 트여 대화할 맛도 생기고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지내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혼이라는 흠이 생겨 아이가 훗날 우리 집은 왜 남들과 다르냐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제가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살면 나중에 아이가 저를 이해해 주리라 생각해요. 제 선택이 앞으로의 더 나은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지 않을까요? 앞으로 제 앞날은 더 창창할 거니까요. 저도 제 인생에 있어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제 사연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그렇지 않기도 하셨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살아가는 인생은 다 달라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희망 속 삶은 보석처럼 반짝인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일만 가득할 거라 믿어요.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